제8회 한일미래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환 서울대학교 교수, 니시무라 유호 겐론 MPO 국제협력부 과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본 세션에 대한 취지 발언을 위해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손열입니다. 다시 뵙게 됐습니다. 제가 이 패널을 새로 이번에 설치를 했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일 미래 대화를 7회 동안 해오면서 저희 여론조사 상에 흥미로운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면 오늘도 몇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 좋은 인상을 보여주는 가장 큰 풀이 20대와 30대였다라는 것이 보여졌고, 그 20대와 30대의 일본에 대한 좋은 인상이 결국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의 증가의 견인차였다라는 그런 통계적인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평균, 한국에 대한 평균 호감도를 넘는 두 세대가 20대와 30대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겐론 MPO와 함께 올해에 새로 기획을 한 것은 20, 30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통계적으로는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만은 조금 정성적으로 어프로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청년들을 이번에 한일에서 새로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호감도, 20, 30대의 호감도의 증가가 과연 20대와 30대가 역사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세대인지, 정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또는 조금 더 넓혀서 양국 사이의 한일 관계에 일종의 배타적 내셔널리즘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반일이나 혐한 이런 쪽으로 감정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데, 과연 20대, 30대는 그런 점에서는 비교적 기성세대보다는 좀 다른 정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인터뷰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20대, 30대가 소위 양국의 대중문화를 가장 광범위하게 집중적으로 또 소비하는 세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본에서는 그걸 쿨재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우리가 한류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대중문화, 음악이나 드라마 혹은 만화, 애니메, 음식, 패션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서로 소비하고 있는 양국 젊은이들이 과연 그런 문화적인 일정한 정도의 유대를 갖고 있는 경우에, 그럼 그것이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일종의 정치인식으로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 소위 스필오버가 있는 건지, 다시 말해서 문화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젊은 청년 세대들의 상대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유대로 과연 이어지는 거냐라고 하는,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청년 세대와의 대화가, 그러니까 청년 세대와 청년 세대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쟁점들에 대한 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이런 세션을 마련을 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올해에 특히 한국 쪽에서는 20대, 30대에서 대일 호감도의 악화가 집중적으로 또 일어났기 때문에 20, 30대에서는 과연 그러면 어떤 이유로 지난 1년 사이에 일본에 대한 호감도의 급락이
몇기 가져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일본의 호감도를 보면은 작년에 20%에서 이번에 26%로 그래도 6% 증가를 했는데, 일본의 20, 30대는 그 6% 증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그 지표에 대한 한일 청년 세대들 간의 그런 그 대화를 통해서 몇 가지 궁금증을 좀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획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국 측에 지금 나와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일본 측에 나와 계신 청년 여러분들의 그 진솔한 대화가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제가 지금 나와 계신 한국 측 청년 패널을 한 분 한 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바로 오른편에 강지현 씨인데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네. 그리고 그 옆에는 김보람 씨입니다. 김보람 씨는 특이하게도 일본에 그 마츠시다 정경숙이라는 그 유명한 그 학교가 있습니다. 그 마츠시다 정경숙을 졸업을 한 그런 그 한국인입니다. 그 옆에는 숙명여대의 학생으로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생입니다. 김윤아 씨. 네, 고맙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오신 역시 학생입니다. 김혜준 씨. 그 옆에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과정에 있죠. 문예찬 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시은 씨입니다. 제일 끝인데 그 청년들을 대변하는 그런 그 미래당의 정책국장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플로어에는 20, 30대의 저희 그 플로어의 그 참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측으로 마이크를 넘기고 저는 이정환 교수와 바톤 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청년 간의 대화라는 것으로 제가 사회를 맡게 된 국제부장인 니시무라라고 합니다. 먼저 확인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40분에 시작해서 이미 10분이 지났습니다. 한국 측의 그 설명이 조금 길어지셔서 10분이 벌써 지났는데 끝나는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그 점을 확인을 한 이후에 시작을 하고 싶은데 10분 괜찮으시면 조금 연장했으면 하는데 일본 측에서는 10분 연장을 희망합니다. 어떠신가요? 예, 저희도 좋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18시까지, 6시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이렇게 처음으로 청년 대화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한일 미래 대화라고 해서 이 미래라는 말이 항상 붙어 있는데요. 늘 어려운 정치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서 미래지향적인 이야기가 하기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지막에 청년 대화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청년들 간에 기탄 없이 의견 교환을 하고 또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양국 간의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앞서서 손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한국 측의 여론, 특히 그 젊은 세대들의 여론이 악화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쇼킹하게 받아들였는데요. 저희 젊은 세대들도 또한 저도 놀랐습니다. 일본 측으로서는 최근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4차 한류 붐으로 들끓었던 1년이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음악이라거나 혹은 드라마 등에 매료당했던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어려운 한일 관계의 현실을 어떤 의미에서 깨닫게 된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이 대화에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외교 문제라거나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의 시선에서, 젊은 세대들의 시선에서 앞으로의 한일 관계의 발전, 진전을 위해서 뭔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신형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류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청년 간의 대화를 이어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쪽 패널리스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2명이 일본 측에서는 참여했습니다. 12명이나 참여를 했는데요. 정부기관, 그리고 민간기업, 그리고 청년 실업가, 그리고 대학 그리고 미디어, 그리고 고등학생도 참여했습니다. 12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와카바야시 치카마사시, 일본의 국제 교류 사업을 실시하는 자이카 직원분입니다.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왕황화시고 금융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이 구라시마 다카노리 씨입니다. 내년부터 외무성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 다카시마 유키 씨인데요. 민간 금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그리고 또 제 왼쪽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청년 실업가인 고이구치 켄타로 씨입니다. 그리고 그 옆이 홍일점이신 분인데요. 나카가키 다츠미 씨, 동양경제 부편집장이십니다. 주간 동양경제 부편집장이십니다. 그리고 야마자키 다마네 씨, 아오야마 학원대학 중국 외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대학생 참가자인데요. 시바다 코오키 씨, 도쿄대학에 소속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원격으로 참여하고 계신, 웹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4분 정도 계십니다. 웹상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이요. 아오키 씨 계십니까? 웹으로 참여하신 분 중에 아오키 씨 계세요? 예, 아오키 씨 계시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오키 씨는 예전에 청년회의소 회두를 맡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년회의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셨던 후지와라 류오 씨 계신가요? 예,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이니치 신문의 논설위원이신 오누키 토모코 씨 오셨습니까?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고등학생의 참가도 있었는데요. 16세시라고 합니다. 혼다 준페이 씨 계세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12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 쪽에 참석자가 많아서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렇게 12분과 한국 측의 6분, 총 20여 명 가까이 되는데 같이 논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쪽에서 저희가 먼저 질문 3가지가 있는데요. 질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답변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반일 반한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자신이 그런 감정을 갖고 있던 갖고 있지 않던 그 반일 반한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반일 반함 감정에 대해서 반일 반한 감정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양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일 관계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예스이든 노이든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지금 미중 대립이나 코로나 사태 가운데 한일 관계의 어떤 분야에서 더 협력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입니다. 젊은 분들의 이 질문에 대한 발언 시간은 2분씩 드리겠습니다. 타임키퍼 시간 잘 엄수하도록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일본 측의
청년 세대 이외에 오쿠조노 선생님 그리고 권 선생님의 코멘트도 받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대표, 쿠도 대표로부터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었던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있는 분들께서 젊은 세대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보면은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실히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신문 같은 것들을 잘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한국을 알게 되는 단서는 핸드폰의 정보 앱이라거나 혹은 뉴스 사이트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직접 교류, 예를 들어 일본에 누가 왔다거나 혹은 자기가 한국에 갔다거나 하는 직접적인 교류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TV밖에 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TV에서 과격한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 반한 감정이 솟구치게 됩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쿠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정보에 의존하더라도 스스로 생각하는 정보 채널을 갖고 있다는 측면, 완전한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정보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을 확인해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나쁠 때에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인상을 더 좋은 인상으로 바뀌었다는 분들도 꽤 많았었는데요. 젊은 세대들이 평균치를 뒷받침하는 체제를 갖추어 왔는데 이번에는 젊은 세대까지 포함해서 그것들이 전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어째서인지에 대한 것이 앞서 손열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20대와 30대를 전부 다 케이스를 더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가장 안 좋아진 것이 30대입니다. 그리고 30.9%이고요. 그리고 40대도 27.6%인데 20대가 또 악화되었고요. 50대가 되면 또 수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 한일 관계를 살펴봤을 때에 아직 낙관적인 부분이 젊은 세대들에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물론 수치가 떨어졌지만 상대적으로도 좋다고 생각을 한 것은요. 재미있게 흥미롭게 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앞으로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국은 어느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한국이 중국 편에 붙을지 미국 편에 붙을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현 시점에는 잘 모르겠다, 판단할 수 없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비교해보면 한국에서는 두 번째로 많았던 것이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다, 독자적인 길을 갈 것이다, 독자 노선을 갈 것이다 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독자 노선이 무엇인지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세대별로 나누어 보면 20대 미만이 33.2%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판단할 수 없는 것은 물론 40%인데요. 상당수 33%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20대 미만에서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한국이 독자 노선을 갈 거다라고 답한 사람이 16%입니다. 물론 전체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는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세계가 미중 대립 가운데 나누어져 가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 한국 내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독자 노선의 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요. 제 보고는 이상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국 측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순서상 일본 발제자분들께서 먼저 발제를 해주시기로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시무라 과장님께서 그 일본 측 발제자를 먼저 발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권 교수님께서 문제 인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 대화에 대한 기대감도 좋겠습니다.
히토츠바시 대학의 권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젊을 때 한일 청년 대화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부터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었고, 뭐 미라의 지향이라든지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도 아직 개선이 된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서희아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역시 90년대 초반의 한일 관계에 비하면 지금이 압도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역사 문제에서 일본이 가해자고 한국이 피해자다, 뭐 선악의 관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지금은 일본 측에도 이런 논리가 있고 한국도 이만큼 이 부분에서 약간 빠진 부분도 있다. 이런 것을 국민들이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관계의 정상화 혹은 성숙화에 가기 위한 진통을 지금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그야말로 한국에서는 일본 문화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진보의 상징 같은 것입니다. 기존의 한국 사회가 반일이라든지 일본 문화를 약간 타부시하는 그런, 별로 이렇게 너무 좋아하면 안 되고 조금 이렇게 얕보는 각도에 있었는데, 아니다, 일본은 이런 좋은 점도 있었다. 일본 문화의 선진성 혹은 쿨함을 젊은 사람들이 캐치해서 기존 메인스트림에 대항해서 카운터 컬처 같은 형태로 소비되어 왔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민주화 진전에도 크게 공헌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또 반대로 일본이 민주주의라든지 사회 정체라든지 다양한 것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젊은이들이 K-팝이라든지 K-시네마라든지 사회파의 그런 영화라든지 혹은 최근에는 K-문학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문학도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일본 사회를 성숙시키는, 리부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좋은데요. 걱정이 되는 거는 지난해 서울대에서 강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일본 외교에 대한 강의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 수업을 듣는 학생마저도 일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지식이 굉장히 별로 없었는데요.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한국과는 조금 다릅니다. 서울대학은 2000년대 후배 서울대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여가 된 책 중에 1위가 오쿠다 히데의 공중근해였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당연히 모든 서울대 학생들이 읽었었죠. 근데 지금은 또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측의 일본에 대한 관심이 또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금 괜찮은 건지 걱정이 되고요. 또 일본 측에서는 원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없었지만은 요즘 들어서 조금 한국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됐고, 이런 식으로 문화적인 체험 같은 것이 개인적으로 뭔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는지, 본인의 인식이라든지 한일관계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국 측 지식인 분께서 한국 측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사회자이자 발제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20, 30대 청년 세대들의 발제 말씀을 듣겠지만, 앞으로의 그 의견을 듣겠지만 그 전에 제가 먼저 제 생각을 좀 그 주어진 질문지에 대한 답변, 저의 답변 같은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방금 전에 권영석 교수님께서 저희 학부에 와서 강의를 하셔가지고요, 와서 어떤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어서 특히나 한국 청년들의 일본에 대한 관심이 저조해진 거, 그리고 일본이 옛날에 뭐 그 6, 70년대에 방공연대, 개발연대와 달리 한국에게 일본에 아까도 나왔지만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는 현실,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전문가님들의 소고가 있었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반일이라는 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 패널 구성의 기본 취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기존 올 봄에 했던 연구 중에 공동 연구 중에 그 대일 인식의 한국 청년 세대가 갖는 좀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반일이라는 것에 그러니까 그 치수뿐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부에 존재하는 왜 그 일본에 대한 반대가 남았느냐? 그냥 일본이 싫어서인가? 꼭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지난 2019년에 벌어졌던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했던 그 현상, 그 행위가 갖는 아까 그 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갑질이라든지 또 그 동아시아 공동연구원에서 조사한 그 핵심 개념이었던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그 일본 정부의 행위를 이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측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 반일 의식이라는 게 굳이 꼭 일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청년 세대에 이런 의미를 우리 젊은 세대분들이 진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동아시아 연구원의 그 공동 조사도 저를 포함한 40대, 그러니까 제가는 안 했지만은 40대의 결과의 조사이지 20, 30대가 직접 발언을 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한일 관계 최근 현안, 2년 동안의 현안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기존에 많이 논의가 되어 왔고 어제 비공개 패널, 오늘의 공개 패널 논의가 다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청년 세대의 좀 창의적인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칙론이 아니라 외교, 그리고 그 역사인식 문제하고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를 좀 분리하는, 그러니까 이슈 링키지를 좀 끊는 방법들, 그리고 정치 리더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제 오늘 의견이 수렴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하고 정책 결정자들의 애티튜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애티튜드라는 문제인데, 그 이슈에 있어서 갈등 관계인 건 분명히 맞죠. 근데 그 갈등 관계가 이렇게 그 양국의 악화를 계속해가지고 스파이럴하게 만드는가? 그거보다는 조금 2018년 10월에 대법원 판결 이후로 2019년 상반기에 한국 정부로부터 무시받았다는 느낌을 갖는 일본 정부, 그리고 2019년 하반기부터 일본 정부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했다라는 한국 정부의 관계자들의 그 느낌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사실 외교라는 것이 친구하고도 하고 적과도 하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적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적과도 할 때도 그 태도상에 있어서의 당신과 대화한다는 거에 대한 그 보여주는 태도라는 문제가 지난 2년간 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내용이라는 게 아니라 태도라는 문제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좀 저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미중 경쟁 시대에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논의들이 최근 많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논의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제 니시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리고 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그 일본 측의 인도 태평양 쿼드라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미중 사이에 미국 측에 섰고 한국 측은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전 그 판단이 꼭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거에 의문은 좀 있습니다. 분명 요즘에 있는 일본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정책 변화에 좀 변화가 있고요. 그 소야 선생님께서 올 초에 나온 국제 문제에 좋은 논문을 갖다가 잘 적어 주셨습니다만은 일본의 인태 전략이 아니라 구상으로 바뀌는 그 맥락, 거기서 인도 태평양이라는 거에 개념에 그 인클루시브라는 그 포괄성이라는 단어를 넣을 때에 굳이 꼭 그 중국과도 좀 관여를 더하는 어떤 해칭 전략을 피는 모양새가 있고, 한국에게는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고 미국 측에도 쓰지 않고 중국 측에도 쓰지 않다를 넘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에 있을 때 그때 뭔가 전략적으로 한국하고 일본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공간은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질서하고 중국의 질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아까 그 박철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규칙 기반하고 민주주의라는 것들을 그냥 기존 거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승화 발전하는 데 있는 목표를 걸고 그거에 입각한 동아시아 지역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어떤 그 지역의 협력 체제라는 제도와 기제에 한일이 그러니까 그 제3의 협력의 틀을 모색하는 방법의 필요성도 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옵션을 한국, 일본이 서로 감정적인 물론 뭐 감정이라는 말로 하기에는 역사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만은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그 개인적인 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한국과 일본의 그 반일 감정, 반한 감정의 성격을 한번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일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내용과 더불어서 태도의 문제, 그리고 미중 경쟁 시대의 한일 관계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재고, 필요성 같은 말씀을 제가 좀 발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이제 그 일본 측, 한국 측 발제가 어느 정도 정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텐데요. 우선 다시 그 일본 측에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40분이 남았는데요. 질문이 3가지가 있는데 신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문화를 서로 즐기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반일, 반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안 좋은 감정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본의 와카바야시 상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카바야시 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카바야시입니다. 네,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일, 반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는 건데요. 물론 일본 사람들끼리도 뭐 호불호가 당연히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어큐레이트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또는 회사 가고, 한국의 정보는 평소에는 안 들어오죠. 한국에 대한 뉴스도 별로 잘 안 듣죠. 친구랑 이야기할 때 뭐 트와이스가 귀엽다, 뭐 트와이스가 이렇다, 한번 같이 춤춰볼까,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요. 그렇지만 또 일을 하면은 또 짜증내다가 집에 가서 보면은 또 뭐 지소매가 이렇다 저렇다, 레이더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서 나오면은 싫고, 그렇다고 해서 뭐 부모한테 얘기했더니 부모한테도 굳이 안 좋은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별로 입에 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는 집안에서는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고민을 해봤을 때 제 나름대로 아까 생각해봤는데요. 역시 이러한 그래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혐한 한국의 의견을 계속 얘기하면은 또 한국이랑 일본이랑 계속 거리가 멀어지죠.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렇게 중간점을 찾으면은 4번이 되겠죠. 근데 4번이 되면은 이거는 너무 어정쩡하기 때문에 뭐 1년 갈지 5년 갈지 모르고, 그러다가 양쪽 극에 치달을 수도 있고, 글쎄요, 답변이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은 한국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측에 발언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에서 일을 하고 계신 강지원님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본 청년 여러분, 이렇게 소통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저는 일단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NPO 활동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치개혁 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는 이제 전혀 분리되지 않았고, 한국에 이제 일본에
이제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본 측의 첫 번째 질문에 초점을 좀 맞춰봤습니다. 오늘날 뭐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고 혐한, 반일 뭐 이런 서로에 대한 적대도 대단히 깊어져가는 듯 보이는데 아까 손열 교수님께서 세션 소개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국과 일본의 청년 민심은 단순한 혐한이나 반일 등으로 귀결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섬세하게 좀 살펴보면 역사나 경제 분야의 첨예한 문제들 이외에 뭐 실리나 문화적 공감을 통해서 서로의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혐한이나 반일 같은 것들이 언론과 정치에서 약간 과대해서 좀 확장되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동시에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같이 이제 물꼬를 트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정치 제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습니다. 한국의 청년 패널로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일단 한국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일본 청년들도 이란 관계를 일본의 정치 제도 측면에서 한번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의회 선거 제도는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 중심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승자 독식의 제도입니다. 그 제도는 기득권 양당 체제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 기득권 양당 체제는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민심을 이반합니다. 동아시아 평화를 영감하는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도 정치 기득권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배제되기 쉽습니다. 또 동시에 의회가 기득권화 되다 보니까 정부를 견제하지도 못하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반대의 외교 정책을 펼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세력들의 목소리가 좀 더 커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북한 할 것 없이 동북아시아의 모든 이해 당사자 간 평화 협력으로의 모멘텀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개선된 한일 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는 청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심을 제대로 반영을 해서 보수 정부, 진보 정부 할 것 없이 정책적 합의로 꾸준하고 또 지속적인 외교 정책을 펼쳐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합의가 좀 진중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이때 한일 그 국민들의 마음을 좀 제대로 담아냈다면 이렇게 쉽게 뭐 파기되고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일본 청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한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핵심 질문을 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한일 관계 개선과 동아시아 평화를 염원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우리 정치에서 한국의 정치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의 청년 활동가들께서도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일본의 정치 제도적 측면의 문제를 좀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일본 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2분 딱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한국 측이 청년 간의 정치 토픽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앞으로 좀 펼쳤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는데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시 젊은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추면은 역시 같은 선상에서 봤을 때 많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상도 그런데요. 인터넷 발언을 보면은 과격한 발언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반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인상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한국에 대한 인상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의외였어요. 근데 배경은 역시 한국의 드라마, 음악 이런 문화에 관심이 있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큰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제 주변에도 한류 붐이어가지고요. 다들 한국의 드라마 보고 있고요. TV를 통해서 한국 아이돌 그룹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제가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지금 저희 일본에서 TV를 틀잖아요. 그러면은
25타이틀 이상 한국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문이고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이 영향을 미쳐서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국은 악화되고 있잖아요. 일본에 대한 인상은 식무나 쇼핑 이런 항목에 대해서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착안하고 있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에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TV를 통해서만 정보를 수집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접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TV 매스컴 보도에 결국은 휘말려 버리는 겁니다. 직접 체험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아진 거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일시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일본에 대한 요청인데요. 한국처럼 문화적인 측면에서 국가를 건너가서 더 어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한국 측으로 넘기겠습니다. 한국 다음은 마츠시다 정경숙의 김보라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마츠시다 정경수 3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한국에서는 정치혁신단체 나우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한 명으로서 한일 미래대화에 발언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이고요. 오늘 주제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의 주제인데요. 이 청년 패널에서 구축은 가능하다라는 답과 또 가능성을 얻어 가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청년 패널 이 토론이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정치인 분들 한 2분 정도 자리를 해주셨는데 정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생각하신다면 이 마지막 세션을 마지막까지 듣고 가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그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 사실과 인식의 괴리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비호감으로 생각하지만 일본에 여행을 가고 싶거나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거나 뭐 그게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괴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 현실의 그 공존하고 있는 그 현실을 직시한 뒤에 이제 저희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국과 일본 서로가 상호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특히 청년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역량이 있습니다. 쇼핑하는 것, 일본식 먹거리라든지 쇼핑이나 그런 취향, 그리고 도시, 공간들 이런 것이 굉장히 그런 일본식 취향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걸 선호하지만 그렇지만 그것과 또 역사적인 문제, 현재 지금 여러 영토 문제 이런 것들은 별개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대한 여러 그런 악화되는 여론 때문에 그런 비호감적인 인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국 드라마는 너무나도 재밌고 중독이 되고 한국 음식은 너무나도 맛있고 그래서 줄 서서 먹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실이라는 것을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마츠시다 정경숙의 3학년인데 저희가 동기가 5명입니다. 그래서 작년이죠. 강제징용공 문제로 가장 그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저희들은 이제 동기들은 그 일본 내에서의 그 왜곡된 여론이나 편향된 그런 여론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발로 가서 내가 판단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동기들이 의기투합해서 한국 연수를 가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열흘간 한국 연수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와서 국회의원분들이나 단체장님 분들, 여러 청년 정치인들 분들, 그리고 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열흘 동안 많은 경험을 했지만 저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뜻깊었던 경험은 일본의 그 미래 정치 리더들, 그리고 한국의 정치 리더들, 미래 인재들이 같이 함께 저희가 인류 보편의 과제를 함께 손을 잡고 해결해보자라는 취지로 플라스틱 아웃 포럼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역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처음 만나자마자 역사 문제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지금 처하고 있는 인류 보편의 공통의 과제를 함께 손을 잡고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신뢰관계가 쌓이고 그 신뢰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역사 문제라든지 여러 영토 문제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은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었고 또 외교 안보 연구에도 저희가 외교 안보가 그냥 단지 전쟁이나 여러 영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린 뉴딜이라는 것으로 기후 변화 문제를 같이 외교 안보 문제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약에 정말 해결하고자 한다면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지혜를 모아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세계 시민의 눈으로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또한 그 신뢰관계를 먼저 구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취사관을 저희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청년 세대의 유쾌하고 즐거운 새로운 상상력으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배지를 러브 컨컬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돈해 주십시오. 그래서 증오는 사랑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일본 측 부탁드립니다. 예. 네, 여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원격으로 참여하고 계신 마이니치 신문의 오누키 기자님께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는 이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적절하지 않은 연령대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현황은 과도하게 한일 양국의 젊은이에게 기대를 하지 않고 직접 교류가 한 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서울특파원을 저는 5년 동안 서울특파원이었는데요. 한국 젊은 분들은 그 당시부터 일본 여행을 좋아하고 일본 문화를 굉장히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부터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반발은 젊은이 세대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그것은요, 단순한 반일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아니라 아마도 지금의 젊은 세대가 중시하고 있는 가치관인 공정, 정의, 이러한 것에 대한 반발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아마도 지난해의 1년의 수출 규제에 대한 반발과 연결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한국 측의 이번 여론의 악화에도 드러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청년들이 일본 여행을 간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일본에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역사 문제 해결에 바로 직결이 되냐, 공헌할 수 있냐 하면 또 그건 또 아닌 겁니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일본의 관심은 문화적인 부분이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과 논의를 한 순간부터 한국 측과의 갭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결국은 역시 서로 플러스 측면인 직접 교류, 한일 양국 직접 교류 1천만 명 시대, 2018년이죠. 그 당시를 생각을 하면은 지금은 역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적어도 온라인 교류를 통해서 교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면서 일본이 스가 총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발언의 톤이 자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한국 측이
어느 정도 감정이 진정되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서로 감정을 진정시켜서 직접 교류가 가능한 시기를 기다리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한국 측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측 발표했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국 측 관계자분들은 손열 원장님 밑에 있는 시계를 봐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숙명여자대학교 재학 중이신 김유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경영학과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유나라고 합니다. 저는 1997년생입니다. 이제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Z세대라고 하는데요. 아마 청년이라고 일컫는 세대들 중에서도 가장 젊은 세대가 바로 Z세대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장 젊은 Z세대의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그런 의견을 의견을 듣고 싶으셔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이제 연구 결과나 아니면 제 개인적 경험을 이제 토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Z세대는 이제 개인의 정체성 그리고 개인의 성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제 낡은 것은 떨쳐내야 한다. 우리가 좀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말이지만 이른바 좀 젊은 세대를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가 꼰대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생겨난 것도 바로 좀 낡은 것은 이제 떨쳐버리고 새로운 것을 우리가 도입하자라는 그러한 시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애국이라는 것의 기준이 기성세대와는 좀 다르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전에는 방공이나 혹은 군사력의 증강이나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애국의 키워드였다면 지금은 이제 뭐 K-팝이나 K-문화나 아무튼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가 대외에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 이게 바로 애국의 키워드로 이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본의 식민지 시절을 겪으면서 아무래도 우리 민족은 좀 어느 정도의 피해의식이나 혹은 패배주의 같은 것들을 좀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대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일본과 나란히 혹은 일본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자라면서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세대인데요. 아까 어떤 분께서 일본의 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을까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말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고 있고 또 그런 대중문화를 접하고 음식이나 뭐 관광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일본과의 교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어떤 문화를 우리가 소비할 수 있으면서도 또 때로는 우리가 소비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지금의 청년 세대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한때 이제 한국에 불었던 노 재팬 바람 같은 것도 이런 우리가 이제 때로는 일본의 문화를 소비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의 일환이었다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제가 동아시아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봤는데 한국 청년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정부가 교섭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그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청년들은 지금 공정, 정의, 그리고 불합리에 대응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한데 한 말씀만 더 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세션을 들으면서 느낀 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청년 세대가 좀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본과 이제 교류도 자주 하고 좀 더 한일 관계를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물론 이 내용에 동의를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하나의 떠넘기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되 지금 현 세대에서 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과제들은 최대한 풀어주신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미국 일본 측 부탁드립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또 리모트로 참석하고 계신 16살
혼다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입니다. 혼다님입니다. 16살. 안녕하세요. 16살 젊은 학생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반일, 반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학생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 그리고 식민지 시대 마이너스적인 역사밖에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어떤 식으로 한국을 식민지화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아마 하실 겁니다. 그 시점에서 일단은 일본, 한국의 학생들은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크게 가지고 편견된 눈을 가지고 서로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디어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양국의 문제가 국민 감정에 직결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왜인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은요, 일본과 한국은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양쪽 다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큰 목표로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양국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결국은 암기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잘 모르는 감정적인 부분, 그거 없이 그냥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감정을 갖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인터넷상에서도 과격한 발언이 난무하고 미디어에서도 안 좋은 보도가 나가면 거기에 결국은 휘둘리게 되는데, 이거는 결국 이런 교육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역시 앞으로 글로벌 사회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국민이 되고 미래의 리더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하에서 교류가 적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문화 교류라든지 서로의 나라를 여행하는 표면적인 교류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함께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국 측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측은 다음은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혜준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재학 중인 김혜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일단 일본 측이 주신 세 가지 질문 중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 질문을 한번 포괄적으로 다뤄볼 생각인데요. 사실 왜 한일 관계가 중요한지, 왜 일본이 한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인지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저는 안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보 문제는 사실 굉장히 고리타분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오히려 그런 통념과는 반대로 오히려 기성세대야말로 더 탈냉전기의 어떤 되게 낭만주의적인 환경 속에서 안보 문제를 너무 경시해와서 지금 변화하고 있는 패러다임을 인지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왜 이제 한일이 협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차원에서는 이제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이제 중국의 동아시아에서 영내 패권 장악 시도를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중국이 나쁜 국가라거나 중국의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중국이라는 국가의 본성과는 별개로 이제 어떤 민족 국가든지 이제 힘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가장 힘을 축적해서 주변국들을 압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반드시 하게 마련인데요. 미국 또한 이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해왔던 행보들을 보면 그런 선행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런 거를 살펴보면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질서에서 과연 한일 양국, 특히 한국과 일본의 미래 세대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본질적인 고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도 일단 중국은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면면이 들여다보면 그거를 변질시키고 자신이 주도하는 질서로 궁극적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중국이 주도하는 그런 규범 또는 시스템적인 측면을 한국과 일본 양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한일 양국의 청년들이 그런 시스템 하에서 과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세 번째 차원에서는 일단 미국 또한 이제 한일 양국의 동맹국인 미국 또한 이제 더 이상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얼마나 커미트먼트를 이제 보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의심, 또 이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점점 힘을 빼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공통의 동맹국의 존재는 이제 한일 양국이 반드시 이제 동아시아의 역외 균형 세력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세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한일 양국이 반드시 협력을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 우선 역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본 제국은 75년 전에 패망했지만 이제 수정주의 중국의 위협은 앞으로 한일 양국의 미래 세대를 위협할 거라는 거를 반드시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다음 일본 측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같은 질문으로 진행을 해도 될까요? 예,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럼 일본 측의 야마자키 씨 부탁드립니다. 야마자키입니다. 저는 중국 외교 안전 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성과를 많이 냈었는데요. 사실 그 중에서 두 가지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과 한국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에서 얻은 교훈은요, 왜 한일 관계, 중국의 패권주의라든지 리베럴한 국제 질서, 그리고 미국의 존재, 저도 똑같은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양국이 서로에 대해서 호감도 또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다양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쪽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정학적인 관계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반도가 있고 한반도에서 미군이 빠지고 그리고 중국이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그러면은 일본 쪽에 칼날이 그냥 딱 향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목에 누군가 칼을 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도 좀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다들 까먹고 있어요. 안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겐론 NPO의 앙케이트 결과를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한국 국내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강압적인 태도를 취해왔고 2016년 사드 문제 이후에 일련의 일들이 있어서 그런 앙케이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빠지면은 일본이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세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이런 쿼드 같은 대화의 장에 한국도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호입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반드시 반중은 아니거든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은 일본도 2018년까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구상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중국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전략이 아니라 구상으로 표현이 바뀌었는데요. 어쨌거나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가지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소수파가 될 것인데요. 어쨌거나 그런 분들이 뒤에서 한일 관계를 지탱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 견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국 측에 마이크를 한국 측에서는 넘기겠습니다. 이번에는 KDI 국제정책대학원에 재학 중인 문예찬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켜주십시오. 소리가 안 들립니다. 통역 때문에 켜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예찬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반한 반일 감정의 원인을 돌아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2월 신칸센을 타고 일본 전국을 일주했습니다. 그린샤였습니다. 매우 좋았습니다. 저의 이런 경험이 언론과 미디어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여행 가서 느끼고 배운 것을 통해 일본을 바라보게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쿠션과 나만의 정보원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모든 청년이 이럴까요? 한일 양국 중 많은 청년들이 신칸센, KTX, 지하철을 타고 양국의 숨결을 느끼고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1999년 2월에 태어났습니다. 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에 관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일어난 지 딱 반년 된 날이었죠. 그렇지만 지난 20년 동안 한일 관계 이제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사, 징용, 독도 다케시마 문제만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일 관계 개선에 관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그랬듯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과거사를 언급했습니다. 이미 담이 정해져 있는 논의 같았습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또 악순환되었습니다. 이란 관계는 개선을 논하는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인식은 어떨까요? 이번 인식이 보였듯이 한국은 일본 국민성, 제품 품질에 일관된 긍정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 역시 한국 문화, 쇼핑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보여준 트와이스나 블랙핑크 혹은 플레이스테이션 5 동물의 숲이 방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긍정인식이 뒤덮는 것이 바로 양국의 관계 개선 논의입니다. 과거사를 다시 언급하고 저와 같이 쿠션이 없는 청년들의 인식은 다시 반환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왜 개선을 논하며 매번 과거사를 논의해야 할까요? 이제 과거민 내려놓고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마저도 과거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모습을 계속 따라갈 것인가요? 이제 우리들이라도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해 약속하길 원합니다. 20년 뒤 또 다른 청년이 똑같은 논의를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일본 측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본 측에서는요. 고이부치 씨 어떠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고이부치 켄타로라고 합니다. 저는 그 민간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정치 관계 혹은 미디어와 관련된 일에는 종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일본인의 혹은 또 젊은 세대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인 미래대화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 현실을 감안하면서 또한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앞을 내다보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계속해서 같은 사실을 바라보더라도 비관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대립된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미래를 향해서요. 그와 같은 시점에서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앙케이트 결과와 관련해서 문화와 관련해서 컬처에 대해서 일본은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한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앙케이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앙케이트는 세대를 초월해서 혹은 젊은 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꽤 많습니다. 이거는 한국 분들보다도 훨씬 더 일본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거는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런 역사 문제와 같은 것들에 있어서는 아직 관심이 없거나 혹은 모르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적인 논의를 해갈 때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디어가
제가 아무래도 이번에 이렇게 신속하게 구글과 같은 것들을 검색을 해보았는데 한일이라고 검색어를 넣어보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발전적인 의견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와 같은 부분들을 오늘과 같은 세션을 더욱더 세상에서도 더 확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미래지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조금 전에 원 씨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등신대의 실제 체험에 바탕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 3달 정도 전에 개인적으로 한국분과 친해졌는데요. 그분은 도쿄와 일본을 아주 좋아하는 분이었고 제 이상으로 일본 역사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 보면 한국에 대해서 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호의적인 인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인적 교류 또한 문화 면에서의 교류가 앞으로 정치적인 것 그리고 이런 딱딱한 부분과는 별개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국 측에서 발언해 주시면 되는데요. 계속 하면 되는지 앞으로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정도 더 하고 시간을 좀 더 써도 되지 않나요? 6시 20분. 이쪽에서는 일본 측에서는 6시 20분까지 하면 어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절반밖에 하지 못했는데요.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일단 계속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논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여기 조금 사정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측의 발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청년을 위한 미래당이죠. 대한정당 미래당의 청년국장을 하고 계신 최시은님 일단 부탁드립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일본 청년분들을 직접 온라인이 아니라 얼굴도 보고 밥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회의하게 돼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청년분들 말씀 다 새겨드렸고요. 특히 16살 고다상의 말씀이 좀 되게 마이크를 좀 예. 가져가요. 16살 고다상의 말씀이 저는 가장 공감이 됐습니다. 같은 교육, 약간 제도권 교육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주어진 정보만 얻고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정보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좀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희망과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아베 수상의 어떤 수출 규제 문제 때문에 되게 광화문에서 이런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 기자회견을 되게 열심히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되게 분노했고요.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아베 정권과 일본 국민 그리고 일본이라는 국가를 구분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안 했는데 부부관계도 과거를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상대에게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나오지만 미래를 생각하면은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데 한일 관계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 이제 끊을 것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어떤 동북아시아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바라보면은 반드시 협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떤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약속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비공개 세션에 참관을 왔는데 일본의 패널이신 한 정치인분께서 한국의 이 한국의 대일 관계 이 정책이나 이런 건 일관성이 없고 정권마다 바뀌고 예측 가능성이 너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일본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약간 성찰 같은 게 있었어요. 기성 정치는 이런 합의가 많이 부족하고
정권마다 이런 외교적 관점이 많이 바뀌지만 어떤 청년 세대, 청년 정치인들, 어떤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청년들은 일관성 있는 대일 외교와 예측하는 대일 외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력, 일본 청년들과 일본 시민들께 어떤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그 한반도는 평화와 통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평화와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인접국가, 인접국의 시민들의 이런 도움과 협력, 지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북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일본 측에 좀 日 말씀드리겠습니다. 本側にお伝えしたいと思います。 저희가 私たち 장소가 は 여러 가지 문제가 場所の問題がありまして、 6시 6時10分には終え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となっております。ですから大変申し訳ありませんが、 6시 10분에 끝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조금 일본 측에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 측은 이미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일본 측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한일 관계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지금 나카다키상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가타키라고 합니다. 주간 도요케이자이라고 하는 경제 잡지의 기자와 편집자를 맡고 있습니다. IT라든지 인터넷 담당을 하고 평소에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을 들었는데요. 근데 일본 사람 모두가 한국을 전부 좋아하냐면은 뭐 꼭 그렇게 모든 사람이 굳이 한국을 좋아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아까 야마자키 씨가 말씀해 주신 외교 관점, 그리고 저도 평소에 취재를 하면서 IT라든지 인터넷 기업, 이러한 실질적인 부분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러한 이념에 입각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취재하는 가운데 라인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거든요. 메신저 어플이. 이거는 한국의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의 자회사이고 일본 기업이랑 통합이 돼서 형태가 조금 바뀌는데요. 함께 AI 개발 같은 것을 했었고 한국과 일본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고 경쟁력이 있는 것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쟁은 세 번째 질문이랑도 겹쳐져 있는데 미, 중 가운데 거기에 테크 자이언트라고 하는 엄청난 회사가 있는데요. 굉장히 큰 개발 테마가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일본과 한국 기업이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익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기업,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면은 한일 관계는 아마도 중요성이 다양한 측면에서 많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시무라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국 측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원래 플로어에 한 분 말씀 듣고 저희 쪽은 정돈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일본 측의 의견 들으면서 정리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저희 측의 플로어에 있던 강민아님 발언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아입니다.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여러 세션을 들으면서 사실 가장 의문이 남았던 게 굉장히 문화와 역사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가장 혐한이라는 분위기가 생기기 전까지 일본에서 자랐고 일본의 자상하고 매력적인 컨텐츠나 그런 매력을 사실 몸소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물론 요즘에는 한국의 컨텐츠의 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가 보여줬듯이 그리고 제 친구들과의 얘기에서 했던 것은 그렇게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문화적으로 매력적이라고 해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역사에 대해서 청년들이 얘기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존의 세대와는 달리 미래로 나가자는 얘기는 조금 오히려 아까 최세시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와 국가의 문제로서 역사를 이해하기보다 다양한 층위에서 다각도에서 역사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없어서는 문화에 대한 서로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것 그 이상으로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게 진정으로 청년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해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 이슈 그리고 역사 이슈 이거를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거 혹은 청년의 문제와 이 기성 세대들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보다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좀 단순하게 한일 관계를 얘기해왔던 그런 역사 인식이나 정치 인식을 좀 더 폭넓게 만드는 관점을 같이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니시무라 선생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본 분들이 많이 남아 계신데 그 다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아쉽습니다. 니시무라 선생님, 네. 네, 그러면 다카시마 씨 그리고 계속해서 이쪽에서 발언을 하실 텐데요. 마지막이 되실 수도 있는데 시바타 씨 부탁합니다. 대학생이시고요. 예, 들리십니까? 다카시마라고 합니다. 보통 때 민간 금융기업에서 이코노미스트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관계로 이와 같은 여론조사와 같은 데이터가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서요. 이번에도 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제8차 미래 대화를 이렇게 개최하고 계신 데 대해서 이런 쿠도 대표님 그리고 갤론 NPO 그리고 동아시아 연구원께 감사 인사 올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정된 시간이므로 마지막 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한일 간의 협력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은 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앞선 포럼에서 소혜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한일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나오는 것은 정부 간의 교류라거나 정부 간의 이야기 혹은 그 다음이 민간 기업 간의 교류인데 저는 그것과 더불어서 사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체험담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학생 때에 제가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 유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 때에 알게 되면 그 조직의 입장과도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의 관계는 평생 동안의 친구로 계속 관계를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고등학생 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표면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는 중고등학생 시절로부터 온라인 디스커션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은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의 시점에서는 좀 더 직접적인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사람이 실제로 오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은요.
한일 양국 간에 언제 다녀왔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도항 시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11년 이상 전에 다녀왔다는 그런 분류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신경이 쓰였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년 전 혹은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 다녀오신 분들이 제일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경험을 직접 방문을 하고 경험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일본 측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시바타 씨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인 시바타라고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한일 양국이 협조를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안보 분야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보 분야인데요. 먼저 그 룰 베이스드한 국제 질서를 지키는 것은 한일 양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고 또한 이와 더불어서 이 한일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마음이 쓰이는 부분은 한국 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제일 신경 쓰고 있으신 부분이 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본 측 의견을 듣고 있으면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해서 그 우선순위를 두고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중시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 나가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통된 과제의 해결 실리면에 있어서의 과제가 되겠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부분을 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진국의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또 어떤 그 서구 국가에서는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런데 동아시아 국가들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일본도 1.36이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현실이 동아시아에서 공통되게 존재하고 있는 지역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통 과제에 대해서 양국 간의 관계가 나쁜 것과는 별개로 함께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 문제에 대응한다거나 혹은 또 ICT 기술 면에 있어서 협조를 한다거나 혹은 또 미국의 가파와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 협력을 한다든지 그리고 스마트 전기와 같은 부분에서 협조를 하거나 미래를 향한 공통 과제를 위한 노력을 함께 협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해 나가면서 한일 양국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일본 측 한 분 지금 이 회의에 이거 참가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 제가 한 가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세션에서 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데요. 저희가 가까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작년에 한일 문제와 마찬가지로 외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일반 국민들은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분명히 그 젊은 세대들은 최근 들어서 신문을 그렇게 읽지 않고 정보 앱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옳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옳은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반한과 같은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익명으로 인터넷상에서 필요 이상으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감정적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본 국내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익명으로 인터넷에서 비방 중상을 하는 그런 경우들, 국내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미디어 리테러시를 갖추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측 3명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국 측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한일미래대화 마무리 발언을 위해 손열 동아시아 연구원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손열 원장님 모시고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네, 그 일본 측에 지금
아마 저 발언하실 분들이 좀 남아 있는데 저희가 그 시간이 더 이상 시간을 쓸 수가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6번째 패널인데 아마 전 개인적으로는 이번 패널이 제일 흥미로웠다.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저희 그 한일 미래 대화는 이 청년 패널을 계속 좀 두면서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우리 청년 패널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기성 세대가 좀 풀고 넘겨줘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 세대는 또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그 사고와 생각들을 조금 더 갖춰갈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우리가 이 청년 패널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미래 문제를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시간 저희 회의에 이렇게 참가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동아시아 연구원의 그리고 최종현 학술원에서 이 패널을 포함해서 이틀 동안 많은 수고를 해준 저희 스태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박수를 좀 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겐론 NPO로 넘기겠습니다. 마이크를. 네. 청년 세대 간의 대화가 이제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고 끝나게 되어버렸는데요. 그리고 원격으로 아오기 씨 그리고 후제와라 씨 오셨는데 이게 참가를 못하셔서 발언할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한일 간의 미래 대화 마지막 마무리로서 내년에 호스트를 맡게 될 겐론 NPO의 쿠도로부터 인사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분명히 이 마지막 세션이 제일 재밌었다고나 할까요? 역시 자신의 말로, 자신의 언어로 의견을 얘기해줬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에 중국의 젊은 인민일보의 사람이 구도 씨가 말하는 거는 잘 알겠지만 제 할아버지를 일본 사람이 죽였다는 얘기를 울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그 얘기를 열심히 들었었고 그것을 원점으로 해서 제가 18년 동안 중국하고 대화를 갖게 되었는데요. 개인의 경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 간의 교류를 통해서 많은 친구를 만들고 논의도 하고 싸움도 하고 자신들의 이 지역이라거나 또한 사회에 대해서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사이클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이 스스로 만들어야지 되는데 젊은이들이 그것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의외로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렇게 연배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전 세션에서 제가 느꼈었는데요. 역시 이대로 대화를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은 바꾸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영역 또한 무대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선 논의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저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새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 아마도 이 한일 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더 새로운 목표,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하나의 과제에 임하는 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대화가 그와 같은 형태로 해서 내년 이후에도 발전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패널리스트도 이 논의뿐만 아니라 과제에 임하게 되는 젊은이들의 팀입니다. 그와 같은 흐름을 만들어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와 같은 움직임이 생긴다면 새로운 공명을 낳았을 때에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들을 내년까지 1년 동안에 걸쳐서 무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정말 앞서 한국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자원봉사자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 스태프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여기저기에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그라 가즈오 대사님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할 필요 없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 뭐야 이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했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약간 좀 괜찮아졌는데요. 이 젊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대를 만들고 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 다시 또 재회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8회 한일미래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